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백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비정기 월간 프로젝트로 시작되는 콜라보 콘텐츠 시네마틱 개소리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 옆에 계신 르몽드지와 코아르에서 활동하는 평론가이자 페이스북 페이지 인문학적 개소리 관리자이신 김경수 영화평론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인문학적 개소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 가면을 쓰고 나오셨는데요. 저는 진짜 이 가면을 보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것처럼 이분을 뭐 영잘할 개선생이라고도 불러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선 평론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영화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영화평론을 쓰게 된 김경수라고 합니다. 사실 영화평론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콘텐츠 에디터로도 일하고 있고 종종 미술 비평을 쓰기도 합니다. 시각문화를 비평한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뜻해요. 시각문화는 영화, 미술, 만화 등을 동등한 이치에 두는 표현이거든요. 노엘 씨와는 6년가량 안 사이인데 최근에서야 영화를 계기로 해서 더욱 친해졌어요. 신작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감상을 주고받는 친구 중 한 명인데요. 이제는 서로에게 제법 깊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요. 언젠가 같이 비정기 콘텐츠를 찍자고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야 출연하게 되었네요. 저도 경수 씨가 되게 오래 알던 친구인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경수 씨가 등단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경수 코인을 달려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아무튼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콘텐츠 이어갈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하면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미술 비평 한 편을 청탁받아가지고 그거를 쓰고 오늘 왔거든요. 미술 비평 제목은 환생했더니 싱하용이었던 건에 대하여라는 미술 비평이고요. 인터넷 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물어가지고 제가 이런 글들을 좀 쓰고 있어요. 역시 밈 전문가답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런 원고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하신 거 없으신가요?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닐 거예요. 영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바빌론 언론시사회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제 그 CGV 언택트 톡에서 보고 왔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거를 보고 난데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긴가민가 했어요. 그간 봐왔던 데이미안 셔젤의 영화는 완전히 딴판이고 오히려 그 전의 영화들을 배반하는 영화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시네필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1920년대 맞아요. 영화계에 대한 그 묘사라든가 아니면 그 휘황찬란한 그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다 모아놓았는데 이상하게 감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직도 혼란스럽거든요. 이거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도 아직 경수 씨는 그래도 좀 물음표가 많은 영역인 것 같은데 저는 안 좋은 의미로 느낌표가 3개 정도는 찍혀있는 영화였어요. 저도 굉장히 데미안 셔젤을 좋아하는 감독이고 지지하는 감독이고 특히 데미안 셔젤이 예술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최고가 된다 이런 서사를 되게 잘 만든 감독이다 보니까 그 포착점을 되게 지지하던 감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서사를 통해서 결국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 바빌론과 같은 결말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 감독 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무얼 하느냐. 100년의 영화의 리뷰 콘텐츠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에서의 대화들, 최근 영화계의 동향이 되었든 어느 감독의 행보가 되었든 그런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잡고서 저희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가볍고 호흡이 긴 흐름으로 구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네마틱 개소리 1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주제는 뭘까요? 자,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그것도 다소 도발적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바타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들어서는 안 됐던 이유.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둘 다 실수하다시피 했잖아요. 그쵸? 나 최근에 봤잖아요. 둘 다. 그쵸. 아바타를 최근에 보기도 했고 최근에 보자마자 작품상 후보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진짜 경악했죠. 경악했죠 진짜.
뭐 사실 아카데미가 영화를 고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바로 시의성하고 정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직접 드러나고 소재로 쓰여야 주로 후보를 오른 듯해요. 아바타는 물론 전자에는 충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깊이와 무관하게 그 기후위기와 동물권 등등 인간 외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 다루기에 적절한 소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도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영화를 찍은 듯 하고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수준이 투모로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아직도 기후위기를 소재로 하는 영화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투모로우를 예로 들긴 하지만요. 근데 투모로우와 같이 자연을 절대적인 공포이면서도 정복을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해야 할 지금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놀랍게 올해 국제영화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 2호가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2호는 미디어 아트에서나 쓸 법한 영상으로 당나귀가 경험하는 시공간이 인간이 경험하는 시공간과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해보려고 하는 영화예요. 당나귀 발타자르라는 옛날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나귀가 보는 세계를 진짜 이상하게 표현을 해요.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막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붉은색 조명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왜곡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편 그 아바타 2의 경우는 환경 파괴에 얽혀있는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배경은 사라지게 해요. 그걸 모두 외면한 채로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몰아가며 자연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호를 보고 진짜 되게 감명 깊게 보기도 했고 좀 되게 많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뭐 편집하는 방식도 그렇고 되게 당나귀의 시선에서 쓰였다?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소격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낯설게 보게 하는 효과를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뭐 2호랑 비교해서 봤을 때 뭐 아바타의 이번 아바타의 주제의식을 드러낸 방식은 그렇게 진보적이다, 뭐 정치성을 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어쨌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바타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다른 작품상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겠는데요. 사실 10편의 후보 중에 3편의 작품들은 아직 국내에 공개되지도 않았고 저희도 못 봤어요. 뭐 타르, 파벨만스, 위민 토킹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공개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뭐라고 하기는 힘들겠고 나머지 7작품을 다룬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랑 이니셜인의 벤시, 탑건 매버릭을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세 작품 전부 다 말씀하신 시의성과 정치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크게 뭐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그 슬픔의 삼각형 루벤 웨스틀룬드의 작품이 후보에 오른 건 약간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에 이렇다 할 상복이 있었던 영화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골든글로브에서도 두 부문 수상 후보에 오르는 걸로 그치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쵸. 사실 저는 노미네이트 된다면 국제장편 영화상 후보에 오를 줄 알았지 뭐 작품상 후보에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영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 비중이 얼마나에 따라서 국제영화상이냐 그렇죠. 뭐 작품상 넘어갔냐 이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영어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슬픔의 삼각형에 이어서 엘비스의 노미네이트도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것보다도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노미네이트였습니다. 뭐 이게 참 애매한 게 뭐 전쟁이라는 비극, 뭐 그 속에서 나오는 휴머니즘, 약간의 정치적 스탠스 이런 거를 사실 오스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 다 갖추고 있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 개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넷플릭스 영화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점에서 어느 정도 감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영화의 작품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략 10% 내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할리우드의 반응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1917과는 아예 정반대의 방식으로. 네네. 그래서 1917이 그때 엄청 유력한 후보였었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그리고 하지만 그 에어홀이라든가 탑건 매버릭의
이 좀 더 현대 미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영화이기도 하고 지금 딱 필요한 시기에 나온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상은 못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면서도 전 10% 정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바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제가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 처음 들었던 감상을 대략적으로 밝히는 걸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가 영화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무엇을 왜 보여줄지를 놓쳐버린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요즘 제가 자다가도 경기 일으킬 정도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단어 중 하나가 시네마적 체험이란 단어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경이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이긴 한데 최근 들어선 너무 오남용되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려면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고 강조한 것처럼 3박자, 그러니까 스타일, 내러티브, 애티튜드가 어쨌든 다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스타일만 굳건히 세워져 있고 나머지 두 요소는 완전 엉터리인 영화를 가지고 체험으로서의 영화다, 시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대목이기도 해요. 혹시 이런 영화계 동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체험이라는 것은 영화를 완전히 현실과 분리된 세계로 치부한다는 거니까요. 물론 체험이라는 수식이 어울리는 영화도 있기는 해요. 그 체험이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최근에 마블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체험을 극대화하면서 현실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1920년대 이전에 초기 영화나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면 거기서는 사람이 춤추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제가 그럼 궁금한 건 경수 씨가 생각하시기에 아바타 물의 길은 그런 체험에 긍정적 수식을 얻을 만한 영화였을까요?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이 영화의 체험이 과연 환경보호라는 주제에 어울리는지는 의문이에요. 체험은 물론 황홀할 수 있죠. 진짜 눈은 아름다웠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체험하고 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가 의문이었어요. 여담인데 전 이렇게 주제와 어울리는 체험을 제공한 영화는 진짜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예로 구스 반 산트의 엘리펀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황금종려상 받은 그 작품이거든요. 네, 엘리펀트의 어떤 점이 그랬다고 보시는 거죠? 엘리펀트는 그 콜럼바인 총기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네. 이게 한 사람의 시점을 계속 따라가다가 카메라가 다른 인물을 비춰주고 계속 다른 인물의 시점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날 학교의 일상을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요. 그래서 이날 평범한 이 날에 어떤 사람이 총 들고 이렇게 난사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말씀하신 체험에 대한 주제와 연결되는 체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이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영화의 무엇을, 그러니까 서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스타일의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왜, 태도적인 측면에서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좋아하고 지지하는 영화들 위주로 골라서 작업을 했다 보니까 영화에다가 쓴소리를 하거나 직설을 날리는 경우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시작하고 거의 처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약간 쓴소리이다 보니까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티튜드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서사, 그리고 스타일까지 넘어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제목이기도 한 아바타 물의 길이 작품상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애티튜드적인 측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저희 두 사람이 크게 봤을 때 둘 다 동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정에서부터 윤리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관객을 납득시킬 만한 태도를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단적으로 저는 영화를 보는 3시간 10여 분 내내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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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이 생각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지킨다라는 구호부터가 그렇고요. 이게 가부장적 논리니 뭐니 하는 건 이따 서사 문제에서 다룰 거지만 한마디를 말함에 있어서 영화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지키는 존재여야 한다는 모종의 당위성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아요. 왜? 가장이어서? 그러면 족장으로서 부족을 지키는 당위는 포기해도 되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는 당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건가? 누가 그걸 정했는데? 왜? 대체 왜?
이런 생각이 영화 초반부터 끝없이 드는데 그 누구도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아요. 이유 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을 버리고 새롭게 자리 잡은 땅에서도 다시 떠나려고 하다가 이곳이 나의 집이다라면서 남기로 선언하고 뭐 그러고 영화가 마무리되죠. 그럼 대체 왜 떠난 거고 왜 그곳에서는 떠나면 안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영화가 보이고자 하는 건가? 납득이 되는 지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영화의 꿈은 보편적인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신화. 문제는 전통적 가부장제 아래서 생긴 신화의 구조를 다시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다소 낡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죠. 카메론 감독이 지금껏 다른 영화에서 한 이야기가 새로운 것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뭐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멜로드라마고 트루라이즈도 그냥 보통 가족 이야기예요. 아바타 1편도 늑대와 함께 춤을이나 포카혼타스에 가까운 고전서부 이야기고요. 아바타 2편에서도 그리 시작하고 있고요. 그 총 뺏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디언이 나오는 것처럼 네네. 묘사가 되는 거죠. 카메론이 낡고 고전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테크놀로지로 혁신하느냐에 주목하는 감독이기에 생기는 필연적인 단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포장지를 얼마나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라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아는 이야기 깔아주고 그냥 난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관객이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술적 혁신과 그것을 통한 이미지를 소개하는 것이 역할이고 이야기의 정체성을 고려하는 감독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의문이 생기거나 어쩌면 연결점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그냥 이거 보통 이야기니까 받아들여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설득을 하려는 감독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지점에 있어서도 아바타 1편도 비슷한 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지점이 어떻게 달라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티튜드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책임감 없는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카메론 감독은 문명이 자연을 착취하려고 드는 반면에 자연은 그런 문명조차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큰 대의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살생을 지향하게 된 툴쿤이라는 종족이고요. 근데 그런 포용의 이미지,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네테이암이 몸을 품어주는 에이와와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유토피아화하기에 영화의 태도가 너무도 책임감이 없어 보여요. 영화가 그렇게 자연을 신성화하는 와중에 그 포용하는 주체로서의 자연은 언제 한번 호명이라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음 주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영화는 자연을 착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선에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야기한 신화적 스토리텔링이 지니는 한계라 생각을 해요. 그 여기다가 그 낭만주의 시대 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근대적 시선까지 곁들여져 있고요. 근데 현대는 더는 신화로 설명 가능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격신으로 있고 그것이 인간과 조응한다는 세계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는 유용하지 않아요. 뭐 예컨대 그 대혼란의 시대라고 아미타브 고시라는 작가가 쓴 그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서 그 뭐 토네이도가 닥쳐오는 소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토네이도가 닥쳐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거든요. 네. 인과로 저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을. 근데 옛날에 뭐 제우스니 뭐니 하면서 번개의 신 이런 걸로 뭐 자연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 도식이 더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연은 사실 비인격신에 더 가까운 거죠. 근데 영화의 단점은 자연이 인격신이기에 무조건 깨끗하고 신성하다는 편견에서 오는 듯해요. 그리고 인물이 세바위 형제는 뭐 어딜 가든 바다가 다 정화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폴리네시아 그렇죠. 바다만 가도 산호초가 다 죽어있는 시기인데 이게 좀 수상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어딜 가나 깨끗한 바다가 있으리라는 환상이 이 영화를 가상 유토피아처럼 만드는 건데 솔직히 이런 시대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그 효용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가 약간 다낭 여행지나 이런 거 홍보할 때 뿌리는 전단 있죠. 네네네. 그 뿌리는 전단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연의 되게 풍경이라기보다는. 되게 투명한 바다가 있고 막 되게 지상 낙원처럼 그려진 그런 전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람들이 스노클링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되게 그 열대 바다 지역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바다가 있잖아요. 뭐 지중해 바다라든가 뭐 태평양의 바다라든가 저기 서해 바다도 있고 서해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바다들이 많은데 꼭
폴리네시아 바다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어 넘어가서 문제의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카메론에게 큰 실망감마저 들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10분 가까이 이어지는 인간 사냥꾼들의 툴쿤 사냥 장면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거나 보려고 13년 만에 돌아왔다는 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나 보여주려고 돌아왔다는 게요. 이건 명백하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고 속된 말로 선 넘은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시선에서 사냥당하는 툴쿤의 모습을 눈요깃거리로 소비하는 장면이 다른 영화도 아니고 카메론의 아바타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툴쿤 사냥 장면 어떤 점이 제일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고래 사냥 과정을 세세히 장면으로 드러내서 포르노처럼 만드는데요. 이때 포르노를 정의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 umberto eco라는 아저씨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교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장면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을 포르노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교 장면만 남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고래를 잡는 시스템 자체는 외면을 하고 고래 잡는 장면만 남기기 때문에 이거 포르노라는 거죠. 툴쿤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데 비해서 또 다른 생물의 죽음은 가볍게 다뤄진단 되게 말이에요. 가볍게 묘사되죠. 네, 그 바다의 종족이 타고다니는 해룡의 경우는 네. 그 쿼리치 대령이 이렇게 총을 쏘아주는데 2초 만에 컷이 넘어가요. 근데 이건 10분 동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생물일수록 더 자극적이게 될 수 있다는 걸 감독도 아는 거예요. 네네. 뭐 해룡은 타고다니는 운송수단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영화의 모순이에요. 스펙터클을 위해서라면 그냥 크나큰 생명체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고래 잡이에 대한 그 경고와는 무관하게요. 경고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10분 동안 보여주면서 영화의 볼거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뭐 큰 생물은 그렇게 볼거리로서 스펙터클로서 소비되는 거고, 작은 생물은 이제 그냥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소모되고 잊혀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게 뭐 산소호흡기처럼 해파리를 등에 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네네. 드러나죠. 저도 이 마지막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사냥당하는 툴쿤의 모습을 그렇게 길고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반대로 툴쿤을 사냥하던 인간 사냥꾼들이 응징당하는 모습은 정말 가볍게 다뤄져요. 이게 툴쿤 사냥꾼들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즐기고 있는 악당의 모습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직업인으로 건조하게 묘사를 했으면 우리는 그걸 납득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하는 거다, 그런 맥락이었으면. 네, 그렇죠. 맞아요. 툴쿤 기름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병이 뭐 몇 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장난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 일거리를 진지하게 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고래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살인광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네. 이런 태도가 그 구조를 외면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고래를 잡아야만 되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네요. 네, 태도에 관한 부분에서 넘어가서 이제 서사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아바타 1편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던 제이크가 아바타를 통해서 완전해진 1편의 서사를 도나 헤러웨이의 관점에서 읽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맥락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헤러웨이의 개념은 저도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라서 더 궁금해진 부분이 있네요. 이게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한 이론가라서 그냥 핵심 논제만 설명하자면, 이 사람이 한 문제에 제일 유명한 말은 하나는 적고 둘은 너무 많다예요. 이게 좀 알쏭달쏭한 말이죠. 1편에서 아바타가 된 제이크가 토르크막토가 되고자 용을 타려고 하잖아요. 네. 조련을 하고요. 근데 그 이 둘은 머리카락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1.5인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과 제이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서 그게 공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체장애인이었던 제이크가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인간 이후의 인간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상상력까지 담고 있긴 해요. 서사는 마음에 안 들긴 해도 그 설정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런 설정이 그런 아바타의 내러티브가 2편에선 완전히 퇴보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요. 이제 제이크의 육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바타가 되어버린 거고, 근데 아바타가 되었을 때는 인간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바타가 소수자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아바타가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의미가 되게 퇴색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혼혈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뭐 사회의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키리라든가 이런 그게 사람들. 뭐 다른 사회에서 다루는 문제의식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SF 치고는 너무 주제의식이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하고 진부하다.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뭐 리얼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실을 왜곡시킬 이유가 굳이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아바타도 약간 그런 맥락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했었던 아버지가 지킨다와 같은 가부장제 옹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걸 태도가 아니라 서사의 영역에서 다루기로 한 이유는 그 가부장적 태도를 납득시키기 위한 일관성이 영화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뭐 가부장제고 뭐고 간에 일단 이야기 속에서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설득한 근거를 영화원으로 제시를 하던가 해야 될 텐데, 아바타 물의 길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끝없는 주장의 나열입니다. 지켜야 한다, 떠나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남아야 한다. 당위는 가득한데 그걸 납득시킬 근거가 되는 에피소드가 부재한 거죠. 그래서 영화 전체가 하나의 서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편집점으로 얽혀있는 그냥 영상물의 일종으로 보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이 영화랑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그게 듄이죠. 듄은 뭐 가부장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신화의 서사들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해석의 여지를 주잖아요. 네, 그렇죠. 베네 게세리트는 뭐지 하면서 폴 아스트레이드는 또 누구지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미스터리하게 하는데, 이 영화는 사람들을 빨리 납득시키고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과정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에피소드가 아니라 미디어 아트의 나열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사를 포기하고 어쨌든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선언 때문에 서사가 그냥 근거는 없는, 뭐 전제는 없는 결론만 계속해서 나열이 된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가부장제 서사가 어쨌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고 그게 설득하기는 쉬우니까요. 편의성의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다가가기 쉽고 절약적인 플롯이기도 하네요. 가부장제라는 코드에 기대는 게. 아, 뭐 그쵸. 이 영화 수익 각본을 보면 되게 대사가 경제적으로 쓰여 있어요. 뭐 대사가 경제적으로 쓰여 있다는 거는 사실 뭐 카메론 감독의 다른 작품에서도 좀 드러나는 특징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뭐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에서 터미네이터로 나오는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대사는 18마디가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짧은 대사에 모든 걸 함축하기는 하죠. 그 경제성은 측면에는데 그 경제성을 쓰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 경제성이 나쁜 거겠냐마는 네. 그걸 가지고 어떤 걸 드러내고 했냐에서 이번 아바타는 철저히 실패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파야칸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살생을 지향하는 툴쿤들 사이에서 사냥꾼에게 대항하는 살생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추방된 파야칸에 대한 서사. 사실 중반부까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반신반의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죠. 전 차라리 그런 툴쿤족의 윤리가 옳은 거고 인간도 나비족도 결국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비윤리적이다, 이런 서사로 나아갔다면 제가 납득은 하지 못해도 최소한 흐름은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툴쿤은 툴쿤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나비족은 나비족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중 어느 것 하나 취합해줄 만한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윤리나 진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잣대가 영화 속에 전혀 없어 보여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3편이 제작되기도 하니까요. 네. 안일한 프로덕션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뭐 결국 에이어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 같은 거죠. 왜냐면 3편에선 이제 키리가 에이어랑 이렇게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네. 3편에서 키리는 뭐 구세주로 드러날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떡밥을 뿌려놓고는 일부러 거두지 않아가지고 생긴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A화가 일종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3편의 이 A화가 이 흩어진 나비 종족들을 하나로 엮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듄에서도 이 그렇죠. 폴 아스트레이드가 다 하나로 엮잖아요. 네네. 종족을. 그래가지고 침략자랑 싸우고. 그렇죠. 뭐 모종의 구원자 역할로서 A화를 뒤에 설정해 놓고서는 일부러 아직까지 풀지 않았다, 그런 맥락으로 뭐 안일한 프로덕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윤리하니까 또 하나 생각난 건데,
뭐 네이트리가 마지막 대치 장면에서 사실상 코리치의 아들인 스파이더를 인질로 잡고 아들에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가족애 때문에 약간은 미쳐버린 것도 같은 서사가 나와요. 근데 이후에는 이런 서사에 대한 이런 캐릭터 변화에 대한 서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이건 속편의 예고를 위해서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랑 같은 맥락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보면서 의아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스톡홀름 신드롬 말고는 설명이 어려워 보여요. 그 스파이디가 어쨌건 인간인데 나비족 안에서 자라가지고 나비족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나비족 안에서는 소수자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1편의 제이크랑 같은 위치를 지니고 있고요. 코리치 대령의 아바타가 스파이디를 설득하는 장면부터가 설득력이 없어요. 네. 스파이더를 살려고 길을 안내하려고 적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지만 대령에게 이입하기까지 정을 붙이는 것이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앞서 설명했듯이 그 스파이더는 나비족의 정체성에 더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족을 아버지라 여기겠지 이 사람의 아버지라 여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령의 아바타니까 대령의 실체는 거기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반복되는 납치, 인지극의 대치 상황들 속에서 스톡홀름 신드롬 탓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는 게 저한테 제일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어요. 스파이더 자체가. 네. 마지막으로 스타일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스타일에만 치중하느라 서사와 태도를 모두 놓친 영화라고 표현했던 만큼 확실히 스타일에는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타 물의 길은 이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작품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첫 번째로 제시하는 문제가 묘사의 과정에서 대상화돼 버린 자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분야는 경수 씨가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듄이라든지 그린라이트 같은 영화에서 생태적인 맥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비평을 하기도 하셨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에 아바타의 자연 묘사는 뭐가 문제였나요? 그 아바타가 다 CG로 이루어진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CG는 결국 디지털로 만든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디지털 CG를 자연 영화를 찍는 거는 되게 모순적인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의 오프닝을 예로 들면 이게 나오는데 포레스트 검프에서 이렇게 깃털이 차분히 내려오잖아요. 네네. 사실 자연에서 이렇게 찍을 때 깃털이 차분히 내려오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깃털이 내려오다가 그냥 바람이 휙 불어서 날아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를 하지. 자연이 이렇게 순순히 인간의 명령에 따를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CG의 탄생과 함께 인간은 자연을 다룰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버지니아 라이트 맥스만이라는 영화 역사가가 네. 디지털 영화의 탄생을 이 시퀀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포레스트 검프의 오프닝. 디지털 영화와 함께 인간은 그냥 자연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연을 순순히 제 말대로 따르게끔. CG가 어떻게 보면 조물주로서의 권능이랑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유사 조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개봉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네. 가장 많이 발달했던 블록버스터 장르가 재난 장르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재난 장르 중에서도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뭐 화산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등장하다가 이제 기후위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계기가 투모로우고요. 네, 말씀하신 투모로우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투모로우에서 그 빙하기가 들이닥쳤는데 네. 그 주인공이 도망치는 씬이 나와요. 네. 그 빙하가 갑자기 땅바닥을 가르면서 아, 그렇죠. 이렇게 다가오는데 주인공이 그 문을 닫자마자 그 빙하가 멈춰요. 아, 네네. 이게 말이 되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이 얼어붙어서 손이 거기에 얼어붙으면서 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CG의 탄생을 해서 자연을 거느리게 되면서 자연을 오히려 괴물로 묘사하는 데 더 유용해진 거죠. 그래서 자연은 한없이 무섭고 숭고롭고 인간이 제 잘못에 의해서 심판받게끔 하는 매개로 작동하는 거지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이. 그렇죠. 근데 아바타에서는 이러한 인간과 CG의 대비마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CG니까 대비점이 없다는 거죠. 자연 속에 파묻히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을 다루는 방식이 인간을 감싸주는 신 혹은 괴물 이런 식으로만 묘사가 되다 보니까 되게 1차원적인 방식으로만 되고 있다는 거죠. 투모로우처럼. 특히 뭐 아까도 말씀하신 자연을 인격신으로 보는 서사의 문제가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뭐 자연을 뭐 CG를 이용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자연을
다룰 권능을 얻었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하는 일이 자연을 인격신으로서 승격시키는 일이다. 이거 되게 징후적인 일이라고 저도 봅니다. 네, 의인화하는 거죠, 진짜. 네. 그리고 예전에 쓰셨던 글에서는 뭐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린라이트 비평 나오니까 생각난 얘기인데 뭐 인류세적 맥락에서 보자면 어떻게 아바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류세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에서부터 설명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인류세는 과학 특히 지질학에 쓰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세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그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파울 크리천이 처음 사용한 말이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과거에도 뭐 생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거든요. 환경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최근에 환경 오염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생태 시스템이 변화가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인류가 지질을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명시하고자 이 인류세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을 둘러싸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부터 인류세의 시작이다 라는 그 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사회부터 인류세의 시작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자본주의의 탄생이 이 모든 것을 초래했기 때문에 자본세로 명명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계속 경쟁과 파괴를 위주로 해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계속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극복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아요. 아바타는 분명히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중간에 등장하는 그 고래기름이 영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하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욕망과 그 과정을 묘사하는데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싹 다 무시한 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구를 건너가서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는 왜 그걸 계속 욕망하게 되는지를 단순히 그냥 불멸을 원하기 때문이라고만 퉁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모든 것의 기저에는 돈을 벌겠다는 자본주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악으로만 치부해버리는 동화적인 구도로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자본주의 안속에 속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하긴 또 어색할 거예요. 이 영화마저도 지구상 최고의 대자본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그걸 비판하는 순간 아이러니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영생을 욕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퉁쳐서 비판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막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인 더 메뉴에 대한 리뷰 영상이 생각이 나네요. 자본주의의 최전선, 그러니까 디즈니의 자회사인 서치라이트 픽처스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자본주의의 관계로 인해서 예술은 결국 실패할 거다, 이런 주제의식을 던지는 영화인데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더 메뉴가 안게 된 아이러니랑 비슷한 아이러니를 아바타도 안게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맥락인 거죠? 네, 그렇죠. 영생을 위해서 자연을 죽이는 불멸의 욕망에 관한 것인지,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게 하는 것인지 타겟을 확실히 잡았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멸에 관한 욕망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부가 되었다면 그거 시스템을 묘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걸 누가 사가는지, 혹은 이걸 주로 사가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지구상에서 소비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두 주제를 모두 드러내고 하는데 그 연결점이 선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거는 CG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수 씨는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카메론 CG 중독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한테 농담하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자연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CG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린라이트를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그린라이트의 경우는 CG로 그려진 자연과 네. 인간 사이의 소통 과정을 그려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에 비해서 CG의 크기만을 불리는 데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CG도 자본으로 자연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자연의 위대함은 곧 자본의 위대함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이 자본을 쥐고 있다고 자연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도취되어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소규모 영화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자본으로 자연을 재현을 하되
좀 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자는 거지. 그렇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자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자본주의 나쁘니까 이제 농경사회로 돌아가자, 비산업사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자본주의적의 문제점을 좀 극복하고 폐해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과거로 회귀하자 이런 주장으로 가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임스 카메론이 딱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도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를 영원히 남기려는 불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고래 기름을 사는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씁쓸한 대목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으로 언급할 이야기인데요. 경수 씨는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씀 하셨었죠? 아바타 물의 길은 역사상 가장 비싼 스킨스쿠버 바이럴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스킨스쿠버 바이럴도 맞지만 역사상 가장 비싼 아쿠아리움 돌고래쇼 바이럴이다. 아바타가 드러내고자 한 그림이 딱 이거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을 사랑한다면서 좁은 수조에다가 해양생물 전시해놓고 돌고래쇼로 눈이오기거리로 소비하고, 혹시 경수 씨는 이런 맥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얘기한 그 그린라이트의 경우는 중간에 거인 이미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거인이 회색이고 그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분명히 고래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고래의 비유로서 이 여자 거인이 등장해가지고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고래 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이게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고래들은 인간과 무관하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길을.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모든 자연물은 인간이 거기서 유용하게 헤엄을 치는데 동원이 돼요. 그렇죠. 인간이 써먹어야 하는 존재들이죠. 영화 속에서. 네, 그래서 자연을 도구한다는 이런 생각 같은 거 도저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영상 콘텐츠가 유행하는 것보다는 영화도 아닌 거죠? 네, 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차라리 슬램덩크가 흥행하는 게 인류에게 더 이로울 거라 생각을 해요. 영화계에 이로운 것도 아니고 인류에게 이롭다. 네. 네, 여러분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바타 보실 시간 있으면 그거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말씀드릴 수 네,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지구가 뜨거워진 것보다 제 가슴이 뜨거워진 게 더 낫죠. 아, 그렇죠. 지구가 뜨거워지는 건 진짜 문제죠. 네, 이상으로 시네마틱 개소리 제1화 아바타 물의 길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됐던 3가지 이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영화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둘이서 떠들고 나니까 더 문제가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시혜적인 태도의 영화는 요즘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 왜 후보에 든 건지 아직까지도 약간 의아할 따름이에요. 그냥 공로상 주는 거죠. 이만큼 노력했고 지구상 가장 많은 자본을 들여서 만든 영화니까. 그렇죠. 안 오르기도 좀 애매하고 시각효과상은 줄 것 같아요. 오늘 시네마틱 개소리 1화 아카데미와 아바타 주제로 한번 한 40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촬영하면서.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렇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우리 카메라맨 선생님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얼굴을 처음 까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익명성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물론 김노엘이란 이름이 되게 실명만큼 많이 쓰는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제 모습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더 많은 구독자 여러분과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처음으로 촬영과 함께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기회였고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 콘텐츠에서 또 김경수 씨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앞으로의 영상들에서도 웬만하면은 여러분에게 그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네마틱 개소리 그리고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